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정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백정님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좀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백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이렇게 몇 년 동안 시청만 하다가. 자, 오늘 백정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그 6.25 집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까지 하는데, 돌아가신 친할머니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예, 한참 좀 전의 이야기네요, 확실히. 예, 맞습니다. 6.25 전부터 좀 지나고, 네. 저희 아버지가 6 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아버지까지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예, 길이십니다. 백정이죠. 일단은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개성 사람이고요. 옛날에 영화, 혈주라는 영화 보시면, 운동이나 예능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고위 관리부나 좀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당시 저희 친할아버지는 북한 측에서 복싱을 했던 아마추어 선수였고, 저희 친할머니는 실제로 그 개성 한 동네에서 옹주라고 불릴 정도로 조금 부유했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좀 잘 만나서 저희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랑 연이 닿아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6.25 직전이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발발 소식을 듣고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둘 다 조금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6.25 발발했을 때 그 안에서도 부유했던 집안을 척결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친할머니 말씀으로는 자기가 3번째 딸이었는데 자기 도망 나오고 다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할아버지 손잡고 남한으로 왔고, 오자마자 전쟁이 발발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어이구, 예. 예,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막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어서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또 이북에서 와서 말투도 이북 말투고 하다 보니까 민심도 못 얻고 오해받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들 생활 하던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개성 사람들이 음식을 정말 잘해요. 뭐 갈비찜이나 조랭이 떡국이나 이런 게 정말 유명하고, 예.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네 가면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전쟁통 북한 쪽에서 저희 할머니가 그래도 먹여는 살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첫째 큰아버지가 배에 있었고, 그래서 조랭이 떡국을 팔고 만둣국을 팔고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도망 나오기 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챙겨온 쉽게 말해서 금품 같은 거 그거 팔아서 뭐 물물교환해서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고 뭐 인천 상륙작전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나아지고, 할머니가 부산통에서 그렇게 시장 쪽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부유한 건 아니지만 다시 올라와서 상경에서 지낼 수 있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상경에서 왔지만은 집을 구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딱 한 집이 되게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할아버지랑 배에서 나온 첫째 큰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인천의 한 전원주택이었대요. 뭐 이렇게 집 앞에 잔디도 있고 정원도 있고 지하에 창고도 있는 2층 집, 그런 전원주택으로 되게 싸게 급매물처럼 들어가서 살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할머니가 장사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가게 자리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이북에서 왔던지라 이렇게 함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어느 날 밤 자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할머니가 놀라서 깼는데, 친할아버지가 그 이불 한 모퉁이 쪽에서 무릎을 꿇고 막 빌고 있더래요. 잘못했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진 않는데 누구한테 맞는 것처럼 어깨랑 이렇게 팔을 막으면서, 쉽게 말해서 복싱할 때 이렇게 가드 올리잖아요. 그런 자세로 막 빌다가 맞고 막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하길래 할머니가 너무 놀래서 막 깨웠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깨는 순간 기절하고 깨는 순간 기절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세웠대요. 근데 할머니가 방법이 없고 먹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가게 자리도 다시 알아보게 됐는데 노점 쪽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정신없게 지내는데 그 나날이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악화가 되더래요.
첫째 큰아버지도 그때 당시 어린데 눈 떴는데 할아버지도 그러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큰아버지도 그 어린아이가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장사하던 단골 손님 중에 그 천주교 종교를 가진 사람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딱하다고 뭐 신성한 기도를 받은 묵주를 줬다고 그걸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묵주를 옆에 두고 잤대요, 할머니가.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천주교 성당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근데 자는데 또 역시나 할아버지가 자리에 없더랍니다. 그 당연히 항상 보이던 그런 똑같은 위치에서 또 그런 자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할아버지가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첫 번째 큰아버지 방을 갔는데 첫째 큰아버지는 거기서 또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음날 그 묵주를 주신 분한테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묵주를 하나를 또 큰아버지 방에 뒀는데 웬걸 그 다음날에는 둘 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친할머니가 너무 이상해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날 장사 준비할 때 또 그 단골 손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지금도 뭐 종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각 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불교가 있는데 지금 뭐 무속인처럼 되게 뭔가 깊게 신앙을 빠진 분들이 그런 테마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집에를 같이 와주셨대요. 오늘 장사 빨리 끝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같이 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방에 들어가 보자. 같이 안방에도 들어갔대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다. 뭐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큰아버지 방에 갔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할머님한테 그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거 무언가 이렇게 종이에 써갖고 주셨대요. 그래서 무서우면 그거를 읽게 해라. 천주교를 다닐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었고 무교인지라. 알겠다고 가죠. 그래서 그날 밤 너무 무서우니까 잠이 안 와서 눈을 뜨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역시나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쓱 일어나서 가는데 갈 때부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갈게요 하고 이렇게 빌면서 가더래요. 방문을 열고 가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조용히 발소리가 사라질 때쯤에 나가서 봤는데 웬걸 첫째 큰아버지도 그렇게 가더래요. 한 곳을 가더래요, 같이. 근데 그 앞에 뭐가 없는데 뭔가 옛날에 이렇게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막 잘못했다고 빌면서 가는 것처럼 가니까 그 앞에 누가 있네 하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제 쫓아가봤는데 지하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초반에 이제 지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창고처럼. 갔더니 둘이 이제 잠옷 같은 것도 벗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었다랍니다. 친할머니가 이게 뭐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했는데 둘 다 무슨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뭐 말도 안 듣고 계속 빌고 있더래요. 친할머니가 너무 무서워갖고 어쨌든 여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나중에 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 귀신이든 뭐든 간에 자기 핏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귀신이든 간에 영가든 간에 뭐든 간에 자기 가족 핏줄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무서워서 막 올라가서 그 묵주 2개를 들고 다시 내려갔답니다. 갔는데 저희 첫째 큰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이제 빨개 벗은 상태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앞에 여자가 딱 하고 서 있더래요. 묵주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동안도 안 보였는데 묵주를 들고 확 내려갔는데 그 여자가 딱 앞에 떡하니 서 있더래요. 모르는 여자가. 근데 저희가 뭐 옛날부터 귀신 얘기하면 흰색 소복 입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도 역시나 뭔가 이렇게 옷이 찢어져 있고 되게 허름한 그런 상태로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나가 하면서 계속 나뭇가지 같은 걸로 때리고 있더래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첫째 큰아버지도 계속 때리면서 여긴 우리 집이야 나가 하면서 계속 때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놀래서 쉽게 말해서 야 이 삐래 하고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존재도 보이고 가족을 때리니까 특히나 자식이랑 남편을 때리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묵주를 두고 막 달려간 거예요. 막 가가지고 둘이 막 뒤엉켜갖고 막 싸우는데 싸우면서도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도 빌고 있더래요. 원래 이렇게 자기 와이프 뭐 배우자가 누구랑 싸우고 있으면 자기 엄마가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계속 빌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여기 왜 있냐 막 그랬는데 여긴 우리 집이야라는 말만 계속 나가 우리 집이야 나가 이 말만 계속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사람이 어디에 집중을 하면 한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막 싸우다가 정신없이 머리끄댕이 잡고 하다가 첫째 큰아버지 왼쪽을 딱 봤는데 거기에 또 처음 보는 꼬마애가 있더래요. 그 꼬마애도 계속 이 집에서 나가라고, 우리 집이라고, 우리 아빠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밤새 동틀 때까지 막 싸우고 뭐 1차전 끝나면 쉬었다가 또 싸우고 그냥 끝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분은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 우리 집이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종이 딱 트니까 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일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그 한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막 울고 빌고 했던 친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거기서 지쳐 잠이 들었고, 근데 동지에 셋이 깨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랑 그 첫째 큰아버지는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그동안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2달가량 3달가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더랍니다. 이제 친할머니가 미치겠어서 친할아버지랑 따로 얘기를 했대요. 큰아버지는 어리니까 무서워할까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자기도 이상하긴 했대요. 자꾸 자고 일어나면 팔이 뻐근하고 복싱 운동한 것처럼 막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 집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게에 나가서 묵주를 주신 분을 다시 집에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초지정이 있었다. 새벽에 지하실로 가게 됐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였구나. 뭔가 묵주는 있는 방에는 무슨 일이 없어서 자기가 못 느꼈대요. 어쨌든 뭐 무속인이나 무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안 좋은 냄새는 났대요, 집에서. 되게 안 좋은 냄새도 났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같이 지하실을 내려가 보자.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갔는데 하는 말이 빨리 올라가라고. 아, 여기 빨리 오라고. 여기 이상하다. 여기 뭔가 이상하다. 빨리 올라가라. 막 뛰어 올라갔대요. 첫째 큰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를 막 끌고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언제 이사 왔냐? 왜 이사 왔냐? 일로 했더니 뭐 부산에서 왔고 집값은 싸고 하니까, 근데 또 이게 싼데 너무 집이 좋으니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들하고 같이 와서 지하실을 파헤쳤대요. 네. 이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랑 무릎 꿇고 빌었던 자리에 조금 파니까 무슨 철판 같은 게 나오더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더 파헤쳤대요. 파헤쳐서 봤는데 무슨 쇠사슬처럼, 영화 이렇게 보면은 무덤을 이렇게 막 묶어놓잖습니까, 쇠사슬로.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무덤, 이 철판이 왠지 무덤인 것 같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 실제로 스님하고 무속인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웬걸 스님이랑 무속인 분 오시자마자 표정이 아예 달라지더래요. 진짜 그 눈이 딱 변해갖고, 스님은 목닥치면서 계속 간센보살 막 하고, 그 무속인은 오자마자 다 나가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위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스님하고 이제 무속인하고 같이 왔다고 하셨으니까 스님이 무속인을 막 혼내는 것처럼 하고 있고, 무속인이 분명히 그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25 전쟁 때 이제 급제 피난을 갔어야 됐는데 남편 기다리다 못 간 거예요. 네, 못 가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죠. 네.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 집에서 묻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부동산 사람은 자꾸 누가 이사 오면 나가고 금방금방 나가니까 이유는 모르겠고 해서 금매로 왔고, 이북에서 하고 되게 순진할 거 아니에요.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 뭐 세상물정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싸게 한다고 해서 저희 친할머니 너무 좋고 해서 그 상황에서 집을 다시 팔고 다시 서울로 종로 쪽으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 집에 계신 분을 조금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슬을 하면서 풀어주자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 구슬해주고 뭐 하면은 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줄고 승천한다고 하잖아요. 네. 일주일을 해도 안 간다랍니다. 와, 세다. 오. 네, 그러니까 악기는 아니었는데 한이 너무 서려서. 원한이 너무 깊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전원주택에서 산다는 게 엄청난 그 부유하고 되게 유복한 집안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그 전쟁통에 너무 서러운 일을 당했다든지라 더 한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름 가까이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구슬해주고 해서 승천을 보내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로 가서 되게 허름한 집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갔대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얘기가 거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살면서 좀 기이한 현상을 많이 겪어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길래 몇 번 얘기를 해줬는데 종로 가서도 이야기가 연장이 돼요. 이야, 이제 종로다. 종로. 네, 종로를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원래 첫째 큰아버지였는데 둘째, 셋째도 낳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까지 6형제까지 다 낳고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된 거죠. 근데 지내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더랍니다. 뭐 다친다든지 뭐 둘째 큰아버지가 되게 아프다든지. 근데 옛날에는 서울 쪽에서도 이렇게 동굴 같은 데가 많았대요. 지금은 뭐 개발돼서 없는데 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전쟁놀이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놀았대요. 그래서 6형제다 보니까 나이 차이는 많이 났어도 다 같이 놀러가서 다른 동네 아이들하고 동굴에서 같이 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놀이를 하고 막 이렇게 탕탕탕탕 하고 막 이렇게 놀고. 동굴에서 놀았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에어컨 시설이나 선풍기 이런 게 없잖아요. 동굴이 옛날에는 은행이었대요. 애들이 시원하게 뛰어노는 곳. 거기서 놀고 6형제 이렇게 다 같이 막 놀고 나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멀쩡한데 저희 아버지 식구 형제들만 옷에 다 핏물로 번져 있더래요. 이게 너무 놀란 거죠. 6형제가 다 보고 막 시원하게 물 떨어져서 시원하다고 닦고 뭐하고 했는데 그 물도 막 이렇게 소쩍소쩍 마시고 그랬는데 온몸에 피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놀랄 거 아니에요. 아직 뭐가 안 끝났구나. 이게 뭐지? 하고 다시 그 인천에 있던 그 무속인 분하고 천주교 쪽으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묵주를 받아오게 되고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종로 집에서도 자꾸 그 승천했던 그분이 나타나더래요. 오? 승천했다고 믿었는데 그분이 자꾸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그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해서 보내주지 않았냐, 왜 왔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하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울기만 하더래요. 그러고 고마워서 그런다고 그랬대요. 고마워서 그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질 않았는데 이렇게 형제들이 지내면서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던 거를 막아주신 거죠, 그분이. 아, 네. 그리고 그 동굴이 실제로 며칠 뒤에 무너졌대요. 오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베트남전 있잖아요. 네. 네, 거기를 참전하게 됐어요. 어느덧 성인이 돼갖고 해병대 2기인가 뭐 그렇다고 막 영원한 해병 막 집에 가면 있는데 베트남전을 참전하게 되셨는데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영화 보면 총 맞으면 그게 말이 안 된다. 막 네. 진짜 엄청 심각한 상황이래요. 뭐 그러면서 전쟁 후유증도 있으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예전에 저희 그 2000년대 그 알포인트 영화 아시죠? 비슷한 상황도 겪으시고 오. 실제로 같이 이렇게 파견 나갔던 중소대분들 다 돌아가시고 혼자만 살아남으시고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후유증에서 이제 신체적 고통도 있지만 그런 정신적 고통, 나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이럴 일이 없다. 아이고. 뜬 눈앞에서 다 동료들이 막 잔인하게 죽고 네.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서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게 형제들이 그런 기이한 형사들이 많이 있었대요.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친구랑 어디 여행을 가려고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갈대밭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자기 좀 태워달라고 태워줬대요. 네.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막 떠들고 놀던 친구가 자더래요. 옆에서 조수석에서. 그래서 자기도 그냥 막 가는데 너무 졸려서 아유 좀 졸립네요. 좀 쉬다 가야겠네요. 딱 뒤에 딱 돌아봤는데 태워줬던 여자분이 안 계시더래요. 오, 네. 그러니까 친구분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족의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가더래요. 네, 그래서 친할머니가 이거는 가족에 뭔가 있나, 이게 저희가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무속인 분들하고 뭐 절대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의지할 때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쪽에 되게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새로운 무속인을 찾아뵙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친할머니가 모든 사례를 얘기를 했대요. 이게 네. 뭐 인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내오면서 서울에서도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조상 중에 네. 되게 고생하고 독립군, 뭐 동학농민 대대로 되게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아직 뭐 명부에도 안 들 정도로 뭔가 활동이 유명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활동하시다가 엄청 뭐 아사로 돌아가시든지 추워서 뭐 만주 이런 데서 얼어서 돌아가시든지. 근데 항상 그 와이프들이 되게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런 조상들이 많아서 이게 악귀들이 끼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수호신처럼 해주고 그런 일인 것 같다. 근데 요게 끝나지 않고 계속 대대로 갈 것 같다. 근데 걱정은 하지 마라. 악기는 아니다. 뭐 구슬하거나 뭐 쫓아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할머니랑 친아버지랑 큰아버지 세대들의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그러면 아까 아버님도 뭐 이야기가 네. 있다고 했는데 그걸로 한번 조금 이어가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네.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 동굴에서 그 일도 있었고 네. 뭐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아버지가 저를 낳고 저희 동생을 낳고 제가 7살 때쯤에 삶의 첫 아파트 분양이 된 거예요. 오호. 정말 내 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짓기 전부터 공사판부터 막 와가지고 구경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증축이 되고 했을 때 저희가 4층에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집을 보러 온 거죠. 또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그때는 자주 혼자 보러 와셨었대요. 뭐 이렇게 저랑 여동생 엄마를 맨날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차 끌고 와서 너무 좋아서 여기서 가족들하고 살 생각에 행복해서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이제 요즘 아파트들도 그렇죠. 옛날 아파트 이렇게 복도식이잖아요. 근데 복도식이고 그 다음 세대 아파트는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그런 식의 그때 당시는 신축 아파트였던 거죠. 그 아파트를 들어가게 돼서 했는데 4층인데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열라고 하는데 뭐가 시선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딱 왼쪽을 봤는데 계단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아파트들은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시선이 느껴져서 봤는데 또 어렸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엄청 놀라서 팔다리가 굳은 거죠. 왜 자꾸 쫓아오 다닐까. 그런 일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저도 좀 기이한 상을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뭘 봤다고 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그 차림새가 자기가 본 사람인 것 같다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한테는 안 보이고 제가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세대 연장이 정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기술이었군요. 여기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솔비님 거를 채널을 보면서 네. 사연 제보를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이렇게 악기한테 되게 힘든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그런 고생은 안 했는데 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에 뭔가 있나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사연 제보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백정님께서 일단은 본인이 겪은 이야기는 아직은 안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좀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예. 아이고, 제가 그리고 백정이라는 게 실제로 정육인인데, 제가 정육인으로서 원래 깊게 생각은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난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결국엔 제 가게까지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했어야만 이유도 있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네. 있었구나. 네, 세대적으로도 있지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저랑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계속해서 제가 겪은 일 그리고 그리고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9살인데 예. 저희 아들이 또 5살에 또 뭔가를 봤다고 진짜 이어간다, 계속. 네,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도 꾹 참고 네. 백정님의 네. 입으로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정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백정님 저번에도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고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예, 여보세요? 백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아직 가게 불 껐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자, 불 꺼진 가게 무섭습니까? 너무나 좋습니까? 고요해서. 제 인생의 첫 가게라 항상 행복한데 여기서도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게에는 술귀신이랑 뭐 그런 좀 먹는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백정님께서 또 저희 채널을 선택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네네. 해주실 이야기, 저번에는 이제 할머님, 할아버지님 이야기에서 네. 이제 아버지 쪽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인데 저와 제 친구 이야기와 동시에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백정이에요. 저희 세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저희 세대까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척형 저랑 해서 3명인데 아무도 만나질 않아요. 다 연락도 안 하고 각자 겪은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결국에 친할아버지가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어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다가 거기서 장례식장 한켠에서 자는 곳에서 귀신 3명이 저랑 뭐 대화를 했다거나 어떻게 왔니? 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왔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저기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장례식장이 끝나고 아버님들, 큰아버님들, 저희 아버님들도 할머님 때부터 보였던 그 여자 귀신 그리고 애기 귀신이 안 보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혼자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겁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버지 품에서도 이렇게 떨어져서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뭐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문 쪽을 바라봤는데 어떤 아이가 저를 빼꼼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너 거기 왜 있냐고, 내 방으로 들어와 나랑 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느꼈지만 귀신이란 건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고 제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밤만 되고 자다가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문 앞에서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슬 여동생한테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잘 때 이렇게 애기가 날 보고 있다. 근데 나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기도 하다. 한 5살, 6살 뭐 이렇게 나보다 좀 어린데 내 또래처럼 느껴진다.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동생이 1살 어려요. 여동생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이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낌새를 차린 거예요. 혹시 그 아이가 머리가 많이 짧냐? 스포츠 머리보다 더 짧은 머리였는데 아빠 어떻게 알았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니네 세대로 간 거 같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라 잘 모르잖아요. 할머니 얘기도 제가 20살 때 들었던 거라 우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아버지가 여동생이 너무 무서워하니 네가 오빠니까 같이 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서 안 자고 여동생 방에서 제가 여동생이 침대에서 자고 제가 여동생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 문 앞에서 그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나 혼났다고 왜 나 혼나게 하냐고 그러는 침대 쪽을 봤는데 여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냐고 왜 안 자고 앉아있어 이렇게 딱 봤는데 여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누워서 자고 있고 이게 뭐지? 그 순간 저도 무서워진 거죠. 이게 여잔데 되게 허름하고 일단은 나이가 있는 사람인지라 같은 또래도 아니고 제가 얼어버린 거죠. 그 순간에 뭐지? 여기 왜 있지? 이 아줌마는 누구지? 근데 그 애는 그 순간에 방에 그때 처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몇 달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다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고마워요 또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놀래서 왔는데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시는 거죠. 아버지가 도대체 뭘 봤냐? 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아버지가 당황을 했고 나중에 성인 돼서 할머니가 얘기했을 때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저희 집 대대로 내려지는 수호신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가고 중학생이 됐는데 저는 되게 기이한 상상이 많았어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TV가 켜져요. 갑자기 TV가 켜지고 엄청 큰 소리로 막 음량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겪고 되게 집에서 기괴한 현상들이 많았어요. 저 혼자 있으면 냉장고 문이 갑자기 열리고 그래서 뭐지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고3 때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학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오토바이를 타자고 제 학원 앞에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원 보충 수업이 있어서 못 간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돼 버린 거죠. 그 친구가 버스랑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제가 놀랐던 게 그 친구 오토바이 뒷좌석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타려고 했던 뒷좌석 오토바이가 아예 반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 병원에 가서 난리가 나고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봤는데 오토바이 반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뒤에 타 있었더라면 저는 뭐 식물인간으로 끝나질 않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제가 운전한 적도 별로 없었고 맨날 뒤에만 얻어 타는 신세였거든요. 아버지가 살짝 그런 부분은 엄하셔서.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딱 그 친구가 가기 직전에 제가 수시로 대학교를 붙었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수시로 대학교 3개를 결과만 남긴 상태였어요. 다음날 3개가 다 발표 날이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머리 위에서 제 이 정수리라고 하죠. 정수리를 누가 계속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전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거 뭐지 하고 느낌이 안 좋아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 가위가 눌렸구나. 그래서 계속 정수리를 톡톡 찌르는데 떨리님 나시잖아요. 이게 한 군데를 계속 꼭꼭꼭꼭꼭 손톱으로 누르면 아파요. 근데 이게 정수리잖아요. 머리에서 가운데 부분이 좀 연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계속 콕콕콕 찌르면 살짝 찔러도 아프거든요. 이제 슬슬 아프고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위를 깨고 싶어서 막 엄청 막 발악을 하다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친구가 위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 심하게 나서 얼굴이 엄청 뭉그러졌었거든요. 얼굴 뼈가 다 무너져서. 그 모습으로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미안하고 반갑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막 울었죠.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 망가진 얼굴로 살짝 웃더니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수시 대학교 3개가 다 한 번에 붙은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왔다 가서 대학교 수시 3개가 다 붙었습니다. 그러고 3개가 붙고 나서 대학교 시절을 하다가 이제 제가 원래는 광고 홍보 쪽을 전공을 했었어요. 마케팅을 전공을 했었고 그쪽에서 전공했던 친구들은 아마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광고 공모전 뭐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대학교 방학 때마다 그거 공모전 스펙을 쌓으려고 많이들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저도 해보려고 광고 동아리 친구들하고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대에서 되게 뭐 우리나라 연합 광고 동아리 뭐 이렇게 유명한데 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죠. 이제 면접을 보고 싶어서. 근데 그날입니다. 그날 면접을 보고 다음날 발표인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부비적대야 된다고 해야 되나? 부비적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또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가 부비적대면서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웃다가 가버렸어요. 근데 붙었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였고요. 4년제 대학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 대학생들을 뽑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류 전형에서 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면접본 선배 한 분이 실수를 해서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광고 동아리에서 하다가 공모전을 준비를 했는데 또 결과가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꿈에 나왔습니다. 계속 제 인생에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고 너무 반가웠고 다른 친구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잊혀졌는데 계속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주니까 저는 고마웠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가세가 되게 기울고 그러고 나서 저도 현실에 앞서다 보니까 광고회사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영업일 그 중고차 일을 잠깐 했었어요. 아예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죠, 살면서. 근데 처음에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중고차 상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상사 대표님이 거기 옆에 모텔이 바로 있어요. 매매단지 항상 보면 옆에 모텔이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되고 허름한 모텔이에요. 거기 기숙사를 자기가 그냥 공짜로 빌려줄 테니 지내면서 일을 해라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대표 상사들이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용어로 잡고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내게 된 거죠. 지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모텔 달방인데
자고 있는데 계속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자면 원래 그렇게 막 못 일어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꼭 뭔가 무슨 일이 나타날 것 같으면 제가 잘 때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자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분인 것 같아요. 뒷모습이고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 방에서. 저는 자기 전에 분명 TV를 껐고 그 남자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제가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피곤하니까 모텔 주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자는데 자꾸 누가 방에 들어온다. 문 잠그고 잤는데도. 그랬더니 혹시 뒷모습이 머리가 많이 짧았냐. 맞다고 하니까 모텔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거기서 중고차 딜러를 하러 왔다가 삶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제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방에서 나와야겠다. 그날 밤에 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딴 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자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자야겠다. 아니면 그냥 무서우니까 눈 부릅뜨고 있어야겠다. 눈을 뜨고 그냥 그 방에서 무서워갖고 침대에서 그냥 이불만 덮고 있었어요. 제가 25살 땐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체력이 25살, 6살 되면 하루 이틀 이렇게 피곤하면은 눈 부릅뜨고 있다가도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또 시끄러운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눈을 떠봤더니 제 친구가 그 아저씨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나가라고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또 한 번 제 친구가 저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몇 번씩 나오면서 제 친구가 저를 도와주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친구가 나타났을 때부터 갑자기 그 여자분하고 아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을 봐왔는데 제 친구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분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나타날까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척형한테 나타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와이프를 만나서 애를 갖게 됐어요. 근데 갖기 한 5년 전이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 때는 정육이 엄청 잘 됐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육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때 이후로도. 그래서 돈벌이가 너무 안 되고 제가 막 밤 새벽 2시까지 배달 알바도 했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가위를 눌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못 봐왔던, 친구도 아니고 못 봐왔던 잡귀신이죠.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자는데 물 누르고 발을 간지럽히고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이제는 친구도 안 나타나고 수호신이었던 그분도 안 나타나니까 막막한 거죠. 그래서 가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날 며칠 이렇게 가위를 눌린다. 근데 이번 가위는 좀 다르다. 무섭다.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다. 왜냐면 저를 계속 괴롭히는데 웃는데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너 천주교 아니냐. 주님의 기도를 읊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날 바로 와가지고 묵주기도랑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을 집에 막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라다가 또 가위가 눌렸어요. 그래, 주님의 기도를 오랜만에 한번 읊어보자. 20년 만에 주님의 기도를 딱 읊었는데 그 순간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 많이 컸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똘비님 사연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혈연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어도 이게 사람이 무서워도 저는 아빠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아들 많이 컸네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 확 눈이 돌아간 거죠. 이 개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말한 목소리 들리는 방으로 막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게 우리 아들 방, 조그만 방이었는데 거기에 떡하니 서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제가 주님의 기도를 읊었다고 했잖아요. 비아냥거리듯이 신부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쳐들어가서 주먹질하고 막 싸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할머니가 싸웠듯이 그 남자 귀신하고 막 싸운 거죠. 네, 막 싸우는데 눈 떠보니까 와이프가 말리고 있고 저는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있고 식은땀이 나고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며칠 뒤에 또 꿈에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침대에 두 팔을 이렇게 껴안듯이 두 팔을 이렇게 하고 그냥 누워있고 그 옆에 저희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지? 그동안 나를 도와주러 왔고 나올 때마다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누워있고 저희 와이프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지만 제 와이프 옆에 누워있다라는 거는 네.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무속인 이런 분들이 궁금하지가 않았는데 처음으로 좀 용하다는 분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고 뭐하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원에 이렇게 되게 유명하다는 막 절도 갔는데 스님이 그냥 저를 보고 이렇게 큰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저를 보고 머리 아프다고 무슨 어깨에 비늘 3명이나 달고 다니냐고 머리 아프다고 가라고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6개월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사실 자기가 무속인이라고 사장님 지금 뒤에 3분이 계신다. 근데 이게 수호신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용하다는 분을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찮게 아는 분, 지인분 통해서 진짜 용하다는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장님 그냥 내일 바로 어디로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냥 오시라고 자기 예약이 꽉 찼는데 마침 내일 취소 하나 된 게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남들 2, 3년 예약 걸려있는데 저는 바로 다음날 가게 된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죠. 저는 제 미래가 궁금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 존재가 궁금하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단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하자마자 눈빛이 변하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수호신은 맞대요. 그래서 구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스님 쪽을 했어야 된 사람이래요. 근데 위에 조상 중에 무속인도 없고 다만 동학농민 운동했던 분이 계시고 독립군화 하던 분이 계시고 되게 억울하게 고생하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도했던 빌었던 부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무속인 집안이 아니라 빌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와이프가 빌지를 않아서 그런 거다. 마지막 꿈에도 제 친구 옆에 제 와이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와이프가 안 빌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당신은 원래 되게 심하게 아프거나 절명했어야 되는데 칼 잡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피해간 거다. 무속인이 붓할 때 동물 피를 막 가르잖아요.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백정을이라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거래요.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갔다 와서. 그냥 중요하지 않고 대단하게 안 해도 그냥 기도만 좀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 근데 저희 와이프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육아내역 힘들고. 무속인 말을 믿냐. 그래서 안 빌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가게는 되고 있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딱 가게 오픈하고 6개월 만에 머리가 빡빡이로 아예 밀렸고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어느 날. 그리고 지금 온몸에 있는 털도 다 빠져 있는 상태. 눈썹이며 뭐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손님들도 저를 보면 알아요. 1년 전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그런 상태인데, 제가 또 자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가위를 느껴요. 가위가 오는구나. 근데 제가 순간 쉽게 풀면 금방 푸는데 그 순간 쉽게 못 풀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리에서부터 가위가 왔는데 심하게 걸린 거예요. 큰일 났다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위에 어떤 무속인이에요. 한복 입고 굿 지낼 때 위에 막 모자 같은 것도 쓰잖아요. 제 위에 올라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생했네, 고생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저한테 딱 갖다 댔는데 갖다 대는 순간 옛날에 영화 마스크처럼 얼굴이 바뀌었다 막 하는 그 장면 아세요? 알죠. 갑자기 와 이러면서 비명이 지르면서 얼굴이 바뀌었다 하는데 그 무속인 분이었다가 엄청 피투성이 얼굴이었다 바뀌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건 풀리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 상황이었는데 그 무속인 분이 안 돼 하면서 막 자꾸 소리 지르는데 얼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은 들어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밤 사이를 보낸 것 같아요. 와이프가 놀래서 와서 봤더니 제가 땀투성이에 똥오줌을 다 싼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뒤로 와이프가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온몸에 털은 다 빠져있는 상태고요. 아이고. 조금 부끄러운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도 아직은 제 마음속에서 아직 보내질 못한 상황이고요. 네.
뭐 무속인 그 유명한 분은 친구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그 친구를 생각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죄책감이 있어서 못 보내는데 그래도 제가 매년은 아니더라도 꼭 2년에 한 번씩은 그 친구 낙골당도 갔다 오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그 친구 친누님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조금 팔자가 많이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좀 그 낙골당 매번 찾아가서 친구랑 누님 찾아가서 좀 위로해주고 오는데 보내주고 오라고 하니까 조금 씁쓸하면서도 저를 지켜줬던 친구인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도 갑자기 이사 온 집에서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아, 계속 이어가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무섭거나 저를 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지켜준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저희 아들한테 또 이어지려고 하니까 저는 좀 끊어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돌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도 봤다고 하니까 돌비님도 이제 아드님 계시잖아요. 그럼요. 조금 순탄한 삶을 제가 뭐 조금 다이나믹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원치 예, 않지. 예, 원치 않죠. 좀 평범한 게 위대한 거라고 좀 맞죠.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거죠. 맞죠. 예. 예. 백정님께서 지금 많이 약해지신 상태예요. 명확히 네, 맞아요. 따지면. 네. 저는 힘들어도 받고 저도 아파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럼요. 병인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암이 2번이나 지금 걸린 상태예요. 아, 저는 4년 정도 남았고 5년 남았고 하거든요,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근데 약해져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정신부터가 무너져요, 일단.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게다가 뭔가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뭔가 병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 부분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빠져요, 사람은. 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랬을 때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더라라는 걸 전 느꼈어요. 아,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충고가 역시. 아니라 그냥 네. 제가 겪었던 거예요. 저도 방송도 막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했어요, 그쵸, 그냥. 진짜 겪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정말 이렇게 지금 채널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무서운 상황에서만 뭔가 사람이 깨닫고 그럴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냥 네, 한편으로는 힘들어요. 네. 정말 그냥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살고 있었고 살아왔던 이 평범함이 무너진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그게 무서워요. 그냥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도로만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건데 이걸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사람은. 잘 살만한다. 이제 좀 맞아, 조용한데 맞아. 할만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꼭 뭔 일이 터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단 하나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냉정하게? 못 바꾸죠. 네.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그런 일들도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금 백정님께서 가진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냥 열심히 지금 하던 거 그대로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편한 밤 되십시오. 네. 백정님께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느꼈거든요. 아, 많이 약해지신 상태구나. 그러니까 강하고 뭔가 쿨함을 보여주고 싶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그래서 백정님께 제 작은 소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해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 같이 힘내자고요. 저희 돌비공포 라디오는 공포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